자, 이번 시간은 이제 대리라는 주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대리 얘기는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보셔야 돼서 보통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나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싶다. 그럼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내 부동산을 사라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을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 자,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현재 자신의 부동산이 아닌 X 부동산을 이유로 대상으로 해서 을에게 팔겠다라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이것도 유효하기는 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에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경매 물건에 관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부동산의 1순위로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의 낙찰을 받았다 하십시다. 아직은 매각대금을 내기 전입니다. 근데 돈이 융통이 안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을한테. 야, 이거 부동산 한 2억, 한 5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잘해서 낙찰을 받은 게 1억 5천이다. 나한테 이 2억이 사라라고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갑 소유의 X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가 안 그래도 살려고 했던 물건인데 비싼 물건을 살려고 했었는데 2억이면 되게 싸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 이런 매매 계약을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 이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다오라고 하는 그때까지만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직 타인 권리인 상태에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유효인 법률 행위라는 것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신 갑이 이제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류를 조작을 해서 자기 소유권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뭐 등기 공무원을 구워 삼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설령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때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행위는 단순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물권 행위는 실질적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행위는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지만 물권 행위는 타인 권리에 관한 처분권을 넘겨주는 것,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고 그런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셨고요. 자, 한편 다시 갑시다. 갑이 을을 만나서 갑 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다시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률 관계인데 중간중간 대리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가지고 을이라는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이 대리인 병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매도인란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바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바로 을이라고 표시하면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갑은 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을이 병한테 어떤 의무를 지거나 갑이 병한테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법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련한 쟁점을 몇 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민법 103조 위반하면서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적극가담했을 때 이건 민법 103조 위반에 걸려서 이 사람은 설령 이중매매로 등기를 넘겨받은 이 사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고 뒤에 선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주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해서 좀 어려웠던 것이 지금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한테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게 26회 30회 때 나왔던 주제. 그럼 민법 104조 파트에서도 한번 대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죠.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공박, 경솔, 그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셋 중에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뭐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때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대리 행위였을 때 공박 여부는 바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 무경험,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있었고요.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비진입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 비진입 의사표시, 농담이라고 제가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입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상대방이 비진입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농담이라는 사실, 즉 진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유효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주제가 이런 비진입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해서 대리권 남용 좀 이따 한번 체크할 텐데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대리인 비용이 갑의 대리인 비용이라고 얘기하면서 2천만 원에 팔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을이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을은 2천만 원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셨고요. 그 외에도 관련한 쟁점으로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의 무권 대리, 아버지 부동산을 누가 을이라는 아들이 아빠의 대리인 을이라고 개방을 쳐서 팔고 계약금을 받아먹은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 거절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소위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도 공부를 하셨고요.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파생했던 개념 중에서 계약의 무권들이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떤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인데
자,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해서 무권 대리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표현 대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앞에서 땡겨서 봤고요.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대리 행위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 파트는 좀 그래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자,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일단은 보통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민법 총칙할 때 제일 쌍욕 나오는 파트가 대리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꼭 대리인 한 놈이 기어나와. 그래서 저부터도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민법 요거 처음 공부할 때는 하여튼 대리를 못하게 법으로 강제를 해야 돼. 사람 피곤하게 왜 대리를 두고 지랄이야. 그냥 다음부터 대리를 하는 놈들은 다 죽이기로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얼마나 편해. 공부하기도 편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대리 행위 효력부터 보시고 나서 교재 순서에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때 그 법률 행위 효력은 본인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 뭔 소리냐면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이 부동산을 1억에 팔겠습니다. 청약을 합니다. 매수인이 오케이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 의사표시, 이것은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채권 채무 누가 지게 된다고요? 바로 갑이 지게 된다라는 의미. 병이 절대 아니다. 갑이 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자, 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명대리라고 부르게 돼요. 자, 해제 얘기 가볼까요? 자, 유효한 대리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인데요. 29회, 30회 연속 유사한 주제가 구성이 되는데, 자, 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갑은 을에게 뭘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어떻다?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런데 혹시 갑이 이행기에 약속한 시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 을이 이유 없이 이행기에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또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해제라든가 하는 것,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 행위,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했으면 일반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병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병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의 대리인 병이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을의 매수인인데 을이라고 표시한 사안에서 이때 그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누구? 갑하고 을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이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꾸로 자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누구? 자 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자 29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 을이 미쳐가지고요. 병한테 계약을 해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병한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을은 누구한테? 법률 행위의 상대방, 실질적인 상대방,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누구한테? 갑에게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을에게 병에게 대리인 병에게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인데 약간 이게 사례형으로 나오면 움찔해. 항상 대리라고 하는 현명 대리하에서는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본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자꾸 어려운 거 막 찾아봐. 그러니까 유치 찰나는 문제를 다 틀려요. 유치 찰나는 문제를. 해서 자 이렇게 현명 대리 그리고 해제 얘기까지 볼까요? 자 유연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대방은 이때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여기는 뭘까요? 자, 지금 가십시다.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머릿속을 그려보셔야 돼. 이런 게 있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었죠.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 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일단 갑의 대리인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의사표시 등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다?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누가? 갑이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공부한 내용을 다 짬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갑의 대리인 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볼까요? 병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한테 먼저 병이 착오를 일으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효력에 귀속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이 병이 대리인으로 선임해놨는데 애가 뭔 일이 당해 있어가지고 을한테 사기 강박을 당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다시. 갑의 대리인 병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한테 사기 혹은 강박을 당해서 1억짜리 물건을 5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고 다만 나중에 재직기간 도화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취소 누가 한다고요? 갑이 법적 효력이 귀속되기 때문에 갑이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요? 그걸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시니까 좀 민망하네? 자, 갑소유 X 부동산 을과 매매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자, 갑이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착오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갑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어떻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자, 갑이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대린 병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자, 누구 병과 을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얘가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착오를 했으면 누가 취소하는 거라고요? 갑이 취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우리 앞에서 하나 공부하셨어요. 자, 우선 다시 요거 한번 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 을이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일단 계약은 유효한데 을은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을이 바로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어떻다?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이제 공부하시던 기억나시죠? 이게 제일 간단한 법률 관계죠. 자, 그런데 다시 갑이라는 사람의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를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세 개를 이제 한꺼번에 대리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어디 보자, 병이라는 대리인이 선임이 되고 대리인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이 대리인 병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때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누가 갑이 누구한테 바로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만 자, 미리 답부터 체크하고 제한 능력. 자, 요건 좀 이따 봐야겠고. 자, 요거부터 갈까요? 제한 능력.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예요. 갑이 미성년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취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소할 수 있다고 쳐봐요. 개판돼 버려요. 미성년자, 지금 만 18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있고 등등 법에 대해서 웬만큼 공부가 되네야. 그래서 얘가 아버지가 야야 내가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너가 계약 체결로 와라. 애가 얼굴도 노안이야. 누가 봐도 한 20대 중반을 보여. 그래 계약 체결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갑이 제한 능력 때문에 취소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합리한 거죠. 병의 입장에서 아니 본인이 제한 능력자면 취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법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은 왜 취소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멀쩡한 사람들이 소위 전문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 사기쳐서 빼먹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얘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니까. 지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모든 법적 효력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니까 갑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갑이 보는 거지. 그리고 갑은 이미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 선임할 때 그거 감수해야 되지. 그 감수할 의사도 없이 수 틀리면 취소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진 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긴 즉슨 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않거나 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이 사람의 재산을 상대방이 뺏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얻었다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본인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답이 될 만한 가치. 그런데 요걸 이제 문제 경향이라는 게 해제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취소라는 개념도 그렇고 약간 응용을 해줘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할 부분을
사례형으로 구성하니까 수험생들이 하여튼 갑, 을, 병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의 효력 보고 있는데 이 개념이 진짜 간단해. 내용을 알면은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다음 주제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행위 보기 앞서서 일반적인 법률행위 가보시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은 갑은 을에게 등기 이전 의무,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나중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귀책 쌓여 있는 채무 불이행이다. 즉 등기를 이전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겠고요. 자, 한편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갑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갑이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하거나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거꾸로 을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을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을이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럼 조금 더 응용 들어가 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자, 이 사람이 을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이것부터 가볼까요? 지금 을이 자,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을이 자, 사기 강박을 당했다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기 강박에서는 딱 한 가지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을한테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설령 본인이 선의무과실 내막을 모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사기 강박을 당한 을은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사기 강박할 때 두세 개 쟁점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다시 자, 을이 자,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당연히 대리인 사기 강박을 한 사안에서 당연히 을은 갑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때는 이제 취소 못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병이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또는 병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갑은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갑은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뭐 전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앞에서 했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순환들이 한 서너 번 돌게 되면은 그냥 다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민법은 좀 나아요. 맞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시는 과정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거의 공식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자,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해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병이란 사람은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자, 매도인 난에다가 병이라고 표기를 한 경우가 있다. 매수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러면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건 소위 이름하여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위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가 능력껏 알아서 뭐 사든 어찌 됐든 간에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바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비현명들에 해서 이 본인에 대해서 무효란 얘기입니다.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때, 본인은 갑을 얘기해요.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한때, 그때는 자기를 위한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자기는 대리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성격 급해가지고 메이도인 아니라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 메이도인 데서 급하게 병이라고 써버리면 이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아니라 병과 을 간의 계약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거, 좀 이따 교재가 좀 디테일이 설명드릴 텐데, 자, 복대리라고 하는 거, 자, 뒤에서 자세히 보일 텐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임의 대리선 두 가지 경우인데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불가피한 경우에 바로 정이라는 대리인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복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원래 병한테 대리권을 선임했어요. 야, 네가 알아서 이 부동산을 한번 팔아봐 다오라고. 근데 병이 이게 자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쁘고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리고 갑은 캐나다 가서 연락이 안 돼. 빨리 팔아주긴 팔아줘야 되는데 커미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누구? 복대리인 정을 선임할 수 있다. 누가 선임한다고요? 병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지위가 뭐냐? 이게 이제 별것도 아닌 건데, 이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가 오다 가다가 을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매수인은 을이 될 텐데 매도인란에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요. 예, 그것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 갑의 복대리인 정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병의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다시 대리인에게는 법적 효력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에서는 법적 효력이 소위 본인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을은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등기 넘겨받을 사람 누굽니까? 갑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은 갑을 병 다음에 정이라는 대리인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 정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갑의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병의 대리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 갑의 대리인이 되게 된다. 과정을 보면 자꾸 이제 헷갈려 버려요. 대리인의 대리인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아니요.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복대리인도 결국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 되게 된다. 이해되세요? 정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결국은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갑이 지게 된다.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도 갑에게 있는 것이지 병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이 그림에서 이 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 그러면 본인을 대리하게 되면 복대리는 그 권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요? 매도인은 뭐라고 써야 돼? 갑의 복대리인 정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유치하게
대리인을 대리한다라든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렸다고요. 빨간 대리, 파란 대리, 노란 대리, 찢어진 대리, 예, 모두 다 어떻다? 대리. 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래야지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이제 차근차근 해서 한 번만 딱 세팅을 잡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1월 첫 순환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걸 기초적인 걸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거 지금 못 잡으면 계속 헛바퀴 돌아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민법 파트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으면, 그리고 큰 그림하고 기초적인 그림, 이게 두 개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민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정기, 해능 이런 것들은 너무 말이 지랄 같으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듯 해버려야 돼요. 계속 표현을 바꿔, 토시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보다 보면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하여튼 대리는 좀 이해가 필요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주,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는 이용 보존행위 할 수 있다.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무슨 소리냐면 갑소유에 X 부동산, X 물건이라 하십시다. 부피할 수 있다고 치고 X 부동산 등에 대해서 병한테 대리권을 주고 갔습니다. 얘가 좀 캐나다로, 미국으로 한 3달 동안 뭐 출장을 갔다 하십시다. 그럼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누구한테? 병한테. 야, 네가 이거 관리해라. 또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 너가 알아서 관리를 좀 해다오. 대리권 수요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혹은 이 사람은 어떻다? 보존 행위할 수 있다. 따로 대리권자, 대리 위임장에다 자세한 내용을 쓰지 않더라도 이용 계량 행위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지금 뭐 몇 가지 예시를 할 텐데 이건 다 옛날 문제들이에요. 요즘에 잘 내지 않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흐름이라는 게 과거 한 10여 년 전 문제들은 민법의 특징들이 좀 디테일한 것들을 구질구질하게 내요. 정확하게 깊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요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강 설렁설렁 내요. 큰 틀의 그림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수험생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해요. 왜? 자꾸 몇 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구조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니까. 구조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존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고 갑자기 캐나다로 떴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생선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요거 자, 떼대서 처분하는 행위. 요것도 어떻다? 가능하다.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임장에다가.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하는 거. 나중에 등기법 공부할 텐데, 자, 미등기 부동산, 자, 건물 짓고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따로 얘기 안 했어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효 중단을 위한 소지액이, 자, 우리가 돈 받을 권리 있어요.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꿔줬어요. 돈 받을 권리. 자, 10년이 지금 다 돼가요. 근데 내가 떴어. 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나의 대리인이 그 사람을 상대로, 자, 채권 존재 확인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갚아라라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잖아요. 다시 소멸시효 10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다. 그냥 듣고 대응 날리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출시.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이제 변제기가 도래했어. 그럼 가서 받아내는 거. 또 특이한 게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것도 필요하죠. 내가 본인이 돈 갚을 게 있다고. 근데 미처 얘기를 안 하고 갔다고.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대리인의 권한 중에 하나죠. 채무를 변제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들에 포함된다. 자, 이용 계량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해서, 자,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잡으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빌려주고 있는 것을 이잡으로 바꾸는 이것도 이용 계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요. 그냥 이용 계량행위 또는 보조행위 할 수 있다. 좀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대리권 자주 시험 지문에 구성이 돼요. 진짜 많이 구성되는데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자, 병에게, 자,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계약 체결 대리권, 매매 계약, 매도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했을 때, 자, 을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 매도인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할 테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겠죠.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은 말 그대로 계약의 체결, 유지에 필요한 대리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뭘까요?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제라는 건 뭐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 다시 가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 병이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을이 돼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떻다?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고 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병한테 뭐 해달라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치고 자,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계약금 중도금을 받을 권리 자, 당연히 있습니다. 자, 본인이 없으니까 돈 못 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대리인에게 본인이 없을 때는 대리인한테 주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5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됐다 하십시다. 자, 그런데 자, 을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리인 병한테. 야, 지금 돈이 융통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달만 말미를 다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누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그걸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어떻다? 계약 체결 대리권은 포함이 돼 있다. 물론 이제 연기 안 해줘도 무방한 겁니다. 연기 안 해주면 나중에 누가 돌아와서 갑이 돌아와서 을을 상대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건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계약자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해제권은 어떻다? 없다. 해제는 누가 한다고요? 갑 본인이 하는 것이지 바로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흥분해갖고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기일까지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금 이제 대리인 누가 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은 범죄에 어디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건 자주 시험에 구성이 됩니다. 답은 아니에요. 틀리는 맞다는 답이 아닌데 자, 지문 두세 개 깔아줘버려. 예를 갖고 그랬을 때 최소한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죄에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권한의 정음이 없는 임의들에서 이용 계약행위, 보전행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대리권은 범죄,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8년 사유 두 번 나왔나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해서 사성파 끝에서 사성파. 이건 자세히 보면 뒤져요. 절대 못 외웁니다.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외울 수 없어요. 시험 문제는 100% 사성파. 그 중에 4만 안 나와 유치하니까. 성년 후견 개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파산 선고. 누구?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노망났다고 국가가 보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대리권은 어떻다? 소멸한다.
나머지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물건이 다 팔려버렸어. 다른 대리인에 의해서 또는 본인에 의해서. 그럼 대리권은 어떻다? 소멸한다. 아까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근데 얘가 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갑이 먼저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병의 대리권은 당연히 어떻다? 소멸한다. 혹은 대리권이 원인이 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 갑이 수권 행위를 철회했다. 병한테 대리권을 부여했던 걸, 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빠져. 이게 수권 행위 철회.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그저 포인트가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성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또는 파산이 있으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한다. 복대리권. 복대리권도 임의대리 일종입니다. 아까 지정받아갖고 대리인이 되는 것을. 대리인한테 지정받아서 대리인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복대리인. 이 사람도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적 기록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성파를 따로 외울 것도 아니야. 너무나 당연해. 복대리인 자체가 대리인의 일종이니까.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리인, 복대리인, 하여튼 대리인의 사성파. 물론 시험에는 사망은 안 나와. 유체니까. 그럼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성년 후견 개시, 한 번은 파산. 지난번에 파산 나오면 이번엔 성년 후견 개시. 어렵게 구성하면 어떻게 내겠어요?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 개시. 아니야. 피한정 후견 개시 아니라고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3개가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근데 갑자기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고 갑자기 애새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되는 건 논리의 쟁점이 안 되죠. 대신 국가가 보증하는 사람, 맛이 완전히 같다고? 이게 뭐예요? 피성년 후견 개시. 가끔 정신이 오락한다는 게 뭐라고요? 피한정 후견 개시.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라고 하는 것에는 피성년 후견 개시는 포함이 되지만은 피한정 후견 개시는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가끔의 얘들 살짝 착각할 수 있게 던져줘.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걸 또 다 쳐외워요. 열심히 그냥 오늘도 열심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분석하면 수험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요. 계속해서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거만 계속 내. 그러면 이제 파산 대신 낼 게 뭐겠어요?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뭐 이런 거. 뭐 느낌상 비슷해 보이거든. 개인 회생 절차는 뭐죠? 파산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땅. 완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7년간은 복권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따로 없는 한. 아니, 사업하다가 재산이 예를 들어, 남편이 전에 본 사례인데,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말아먹었어. 그리고 급하게 돌아가셨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그럼 이제 빚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있는 집 재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뭘 하고 빚잔치 하고 더 이상 빚을 추적하지 않겠다. 이게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가 있으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그 통장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자기 이름으로 개통 못해요. 그게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은 파산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이런 건 뭐야? 중간에 채무가 많았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데 돈 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썼었고 근데 일이 꼬여서 이래저래 꼬였으니까 더 이상 상태 악화되기 전에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를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이런 게 개인 회생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외워서 풀라고 무슨 다들 판사들이야. 막 생각을 해. 잠깐 개인회생 절차 이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피한정 후견인 얘도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소멸한다 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성파.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명제 앞에는 뭐라고요? 성파. 사망은 안 나오니까 성파. 성파 뜨면 어떻다? 소멸한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이음절입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시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소멸. 소멸이라는 키워드 앞에는 뭐가 있었다? 성년 후견 개시 또는 뭐가? 파산이 있어야 된다. 다른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다 틀렸다라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세요? 다른 지문은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옳게 낼 수도 있고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표현이 있다고요. 소멸한다. 소멸.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시죠? 어떤 지문에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성파 있어야 어떻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걸 자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겨우 몇 달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아주 가소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 하나 파트만 들어도 대학교에서 젊은 아이들 또 주요 대학 같으면은 동네에서 머리 좋다고 똘똘하다고 소문난 애들, 법대생들이 3학년 2학기 때까지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들은 2달 사이에 끝내버린다고. 10회, 11회. 그러면은 사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살짜리, 20살짜리 동네에서, 동네 천재들 이렇게, 요즘에 뭐 사고치고 방송 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3년 가까이 공부할 사안을 그렇지 않은 뭐 나이도 있고 등등등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2달, 10회, 15회 끝낸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얘기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얘기야.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법리를 다 알고 이렇게 가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시험 구조를 분석을 해버려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찍어내야 된다고. 그럼 자꾸 지문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성파. 소멸한다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성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간단한 얘기들인데요. 자, 각자 대리. 작년에 한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각자 대리는 대리인 순위일 때, 여러 명일 때 각자가 어떻다?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예를 굳이 들으면 이런 식이야. 자, 법률에는 숙론행위로 달리 정함이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데 갑이요, X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자, 병과 정한테 각각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병은 을을 만나서 정은 무를 만나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갑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을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갑과 무 간의 계약도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 팔 수 있잖아요. 이중 매매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결국 갑이 두 군데 등기를 넘겨줄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넘겨줬다고 했을 때 넘겨받지 못한 쪽에서 소송을 걸겠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게 각자 대리라고. 그러니까 얘는 병은 병대로, 정은 정대로 계약. 그러니까 이게 각자 대리면 개판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저기 뭐냐면은 이중원 변호사인가 하는 그 양반이 대표 변호사인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뭐 태극기부대인가 하여튼 요 관련한 분이었는데 좀 이제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약간 이제 획기적인 좀 깨는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보기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재 재판장에서 할 만한 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래서 대표 변호사인 이중원 하는 변호사한테, 이중한 변호사한테 기자들이 물어요. 저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변호인단에 일치된 견해입니까? 라고. 그게 뭐 굳이 기자의 취지는 거지. 너네 다 또라이지. 이런 취지지. 근데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했던 멘트가 그거예요. 야, 각자 대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대리는 뭐야? 각각의 변호사가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법률관계, 그게 이제 어떤 변호를 했을 때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각자 하는 거지. 그건 우리가 내가 대표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터치할 것도 없고 터치할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제 지는 소송이니까 100% 지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하여튼 간에 자, 각자들이 대리인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달릴 상관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별 내용도 없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법률이나 혹은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수권행위에서 달릴 정함이 있으면 어떻다?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자기계약, 무효입니다. 자, 기본문 가십시다. 자기계약 어떻다? 무효. 쌍방들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뭐 깊이 갈 것도 없어. 뭔 소리야? 자, 갑이 병에게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어느 날 문득 어떻게 책상에다가 촛불 2개를 켜놓고 계약서를 둡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 제기하고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이라 쓰고 매수인 난에다가 병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계약 성립. 이런 자기 계약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을 못 잡았나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난에다가 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 병으로 표시했다고요.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면 어떤 문제가 터져요? 갑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자, 채권, 계약상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병이? 뭐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1억짜리 물건을 3천만 원에 판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를 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계약은 허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서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대리 행위가 있으면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선언을 해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대리인이 지 멋대로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어떻게 믿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기 계약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 같은 경우 앞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들이 자, 갑에게 X부동산,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 그래서 얘는 또 오늘 또 촛불을 켜죠. 그래서 갑의 자리 방사가 하나 놓고 을의 자리 방사가 하나 놓고 그리고 가운데서 자, 매도인단에다가 뭐라고 써? 갑의 대리인 병이라 쓰고 매수인란에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혼자서 자, 박수를 치면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쌍방대리. 무효되겠습니다. 쌍방대리도 무효라고요. 이걸 무효로 처리를 안 해버리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 대리는 어떻다? 무효. 자기계약 쌍방 대리 무효. 동일한 논리 구조로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게 유효로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무효 이렇게 갑니다. 경우수 따지지 마시고요. 대리행위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일정한 본인에게 법적 의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전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리 간단히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